자, 대웅군, 어우, 힘들게 만났는데, 예, 오늘 만나자마자 이별합니다. 예. 자, 674조. 대웅군의 실각, 통상계화론, 배두, 운요 사건. 자, 개항. 개항을 5글자로 하면 이게 강화도 조약이고요. 6글자로 하면 병자, 수호, 조규입니다. 다시. 개항은 무슨 말이야? 항구를 열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어디에서 했다고요? 강화도에서. 그래서 뭐야?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데, 강화도 조약은 정식 명칭이겠어요? 별칭이겠어요? 별칭인 거지. 정식 명칭은 병자, 수호, 조규. 또는 조일, 수호, 조규라고 하는 거죠. 병자는 1876년이 무슨 년이야? 병자년이어서 그런 거고요. 조일, 조선과 일본이 맺은 거니까 조일, 수호, 조규 또는 병자, 수호, 조규라고 하는 게 정식 명칭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부 조금만 했다는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은 거의 똑같아요. 강화도 조약의 배경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운요 사건이라고 대답해요. 근데 오해하면 안 돼. 운요 사건이 강화도 조약의 배경이 아닌 게 아니야. 하지만 배경도 1번 배경이 있고 2번 배경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운요 사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1875년 여름에 일본 군함 운요라는 배가 우리 강화도로 온 거야. 우리 군대 갔다 온 오빠들이 있으니까 알 거야. 우리가 보초를 서고 있어. 근데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낯선 인물이, 물체가 접근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뭐야? 손들어. 움직이면서 온다. 그래서 이제 암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암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사. 그럼 뭐한테? 임정원 그래야지, 그지? 그러면 갈기라고 못해. 한국사는 누구지? 공단김? 어쨌거나. 자, 그래서. 닥쳐. 자,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일본 배가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일본이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면 사료도 조작을 합니다. 운요 사건 선장이 보고서를 쓴단 말이야. 1차 보고서와 2차 보고서가 달라요. 1차 보고서에는 자기들이 일본 깃발도 달지 않고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그냥 간 거야. 그리고 지들이 발표를 한 거야. 그럼 조선 군인들이 어떻게 해야 돼? 낯선 물체가 오니까 어때요? 발표하는데 이건 조준 사격이 아니라 그냥 공포탄을 쏜 거라고. 하늘 보고 쏜 거라고. 근데 일본 놈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밟아버린 거죠. 그래서 싸웠는데 조선 군인이 35명이 죽어. 일본 군인은 2명 부상. 다행히 부상자들이 죽어서 우리가 어때요? 우리도 2명은 죽였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지. 어쨌거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근데 2차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뻥을 치냐. 일본이 일본 깃발도 달아서 자기가 신분을 숨기지 않았고 첫 번째. 두 번째, 물이 떨어져서 물을 달라고 간 거다. 그러니까 우린 정당한 요구였는데 다채롭적으로 조선 군인들이 어떻게 했다? 발표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쏘았다. 이게 2차 보고서야. 근데 2003년에 서울대 국사학과 이태진 교수가 일본 가서 그 1차 보고서를 발굴해낸 거야. 근데 이 양반이 국사편찬위원장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운요 사건 이런 거 있잖아. 우리 국사편찬위원장까지 했으니까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도 하고 하니까 제자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 선생님이 업적을 좀 알리고 싶지 않을까? 업적을 알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야? 시험 문제 내는 거지. 기출문제 한 번만 쫙 내봐봐요. 전국에 수십만 명이 다 알게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운요 사건이 원인인 건 맞아요.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운요 사건에서 우리가 피해 입은 사람은 35명밖에 안 죽었어. 적은 숫자 아니지만. 근데 봐봐. 5년 전에 신미야영 때 봐봐요. 몇 명 죽었다고? 350명이 죽었다고. 그럼 생각해봐. 미군이 와서 우리 군인을 350명을 죽이고 있으면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해야 돼? 일반적으로. 권력자 어떻게 해야 돼? 자, 생각해봐. 어떤 애들이, 그러니까 어느 나라로 말하기 힘드니까 외계인이 와서 우리나라 군인들을 지금 막 죽이고 있어. 그럼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돼? Hey man, don't do that. What do you want?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근데 흥선대원군은 어떻게 했다고요? 미국이 막 우리 군인들을 학살하고 있는데 외면하고 있는 거지. 이어폰 꽂고 나는 가수다. 아닌가? 요새는 아닌가? 복면가왕 뭐 이거 듣고 있는 거지. 그럼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해?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그럼 반응이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작전 기간이 끝나가지고 어때요? 그냥 돌아가는 거야. 그제서야 흥선대원군이 뒤로 돌아보면서 우리가 뭐 했다고? 물리쳤다고.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 정신승리지. 그리고 비석 갖다 박으라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비라고? 척화비야. 슬프지만 이게 정확한 표현이야. 내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미국한테 그렇게 당했는데도 우리는 어때요? 버텼잖아. 근데 사상자가 10분의 1밖에 안 났어. 근데 왜 우리는 활짝 문을 열고 말았지?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요?
흥선대원군이냐 아니냐 그 차이야. 만약에 흥선대원군이 계속 권력을 잡고 있었다면 일본이 운요 사건 한 10번쯤 했어야지 개항을 하든지 말든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원군이 잘린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통상개화론자가 아니고 위정척사론자였던 대원군이 잘리고 조선에서 권력자가 누가 된 거야? 흥선대원군이 아니라 말이야 민실파지. 민실 쪽은 무슨 쪽인가? 개화 쪽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선 내부에서 정권 교체가 제일 큰 원인이야. 그때 이제 일본이 미국에게 다 했던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뭐 했다고요? 운요 사건 포함을 한 거지. 그러니까 민심이 뭐 어떻게 한다고요? 문을 열었지. 그게 무슨 조약이다? 강화도 조약이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민씨가 어때요? 권력을 잡았다는 게 중요하지. 흥선대원군이 잘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야? 최익현의 상소입니다. 그냥 간단히만 얘기할게요. 대원군은 자기 둘째 아들 왕으로 앉혔잖아요. 그 얘기 아까 안 했는데 듣기만 해. 굳이 모르셔도 되는데요. 그냥 1800년에 누가 죽었어? 정조가 죽었잖아. 그래서 그의 늦둥이 아들 순조라는 형이 왕이 돼. 이때 순조 나이가 11살이었으니까 얼마나 귀염귀염하겠어. 우리 막내가 이제 11살이야. 초등학교 4학년. 미래 꿈 유튜버. 채널 개설했습니다. 구독자 무려 66명 오늘 현재. 일주일 전에 뭐 하나 영상을 올렸어요. 물론 그건 지가 한 게 아니라 언니가 원본 영상에다가 자막을 아무도 자막 안 다는 거예요. 지가 제일 먼저 자막을 직접 단 거예요. 한 40분짜리. 조회수가 2,000회가 넘어요. 아빠가 너무 자괴감이 들어요. 아빠가 이 짓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아빠도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 2,000회 되는 히트수가 지금 없거든요. 우리도 하잖아 유튜브. 200회 못 넘었잖아. 우리 딸은 가볍게 2,000회를 넘겼어요. 와 대단하더라고. 근데 구독은 안 하대. 냉정하던데 어쨌거나 그 11살짜리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와 있는 거야. 얘가 34년을 넘어갑니다. 그때 이제 얘기했잖아. 김조순. 그때부터 무슨 정치 한다고요? 세도 정치. 물론 이 앞부분 한 3년, 4년 누가? 정순왕후 벽파했던 경주 김씨가 권력을 잡았지만 순조가 15살이 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수렴 청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김조순의 시대가 되는 거야. 근데 순조는 이생망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에게 기대를 걸었지.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효명세. 훗날에 이제 익종으로 추정은 되는데 이 효명세자가 너무 똘똘하고 능력이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을 19살이 되니까 대리청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효명세자는 왕실의 예와 악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행사를 자주 해요. 행사를 자주 하다 보면 느끼잖아. 아,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로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22살의 나이에 죽어요. 의문사. 이게 드라마로 만든 게 박보검 오빠. 구름이 그린 달빛. 그 드라마였어요. 시험 안 나옵니다. 그 효명세자가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으니까 나이가 많겠어 어리겠어? 어리겠지. 손자잖아. 이게 누구야? 헌종. 그래서 나이가 몇 살에? 8살에 왕이 됩니다. 8살에. 근데 초등학교 입학하면서 왕이 된 거지. 아, 얼마나 좋아. 공부해서 해방된 거잖아. 얘 15년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누가 왕이 된 거야? 철종이 왕이 된 거야. 그 헌종이 왕일 때 흥선대원군이 명당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배경이 거기야. 유능한 직관의 말을 듣고 여기가 2대 천자가 날 땅이니까 아버지 무덤을 옮긴 거야. 어디로? 덕산으로. 나름 유능했던 게 헌종이 자식 없이 죽을지 아무도 모를 때고 그 다음 왕이 철종이 되고 철종이 자식 없이 죽을지 아무도 모를 때거든요. 어쨌거나 그래서 명당자리를 옮겼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저에게 이런 거 아직도 믿는 사람 많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요. 대통령 선거 3번 떨어지고요. 조상 부모님 묘소로 옮겼어요. 명당자리로. 그리고 4번째는 당선됐거든. 그래가지고 최근에도 그런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김무성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아저씨도요. 예. 아유, 무덤 옮겼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무덤 옮긴다고 다 되면 다시 무슨 얘기하는가면 알잖아. 이때는 뭐라고? 안동입시라고 했잖아. 이때는 다시 뭐라고요? 풍양 조씨가 권력을 잠깐 잡는다 그랬잖아. 다시 뭐라고요? 안동입시지. 그럼 봐봐. 여기는 풍양 조씨인데 조만영, 조인영 형제야.
요 조시 조성조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영조 때 조엄이라고 일본 통치사 갔다가 돌아오면서 고구마 가져온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한 조시고 공헌한 조시고 이 조시는 한 게 없어. 문제는 뭐냐면 이 효명세자의 부인이 조대비라고 살아있단 말이야. 그럼 뭔 소리냐면 다시 안동입이 세상이 됐지. 근데 철종이 어때요? 자식 없이 죽었잖아. 그럼 다음 왕을 누구를 앉힐 거냐? 전주희 시들이 다 흥분하고 있겠지. 이번 내 차례인가 마이 턴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인 조대비가 다음 왕을 지명할 권한이 있다고. 조선왕실의 법도에. 그럼 어때? 그 조대비 아줌마는 우리 조씨가 다시 한번 옛 영광을 회복하는 게 좋겠지. 그러려면 누가 제일 걸림돌이야? 안동입이가 제일 큰 걸림돌이지. 그럼 누구랑 손잡아야 돼? 전주희 씨하고 손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때 전주희 씨 중에서 차기 대권을 노린 사람이 누구야? 흥선대군이야. 흥선대군? 미쳤구나. 흥선군이야. 그 흥선군 아빠가 남현군이고요. 남현군의 아들이 4명 있었고 4명 중에 첫째, 둘째는 이미 다 죽었고 흥선군의 형이 흥인군인데 이 최영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흥선군이 넷째였던 거야. 그 흥선군에게 19살과 12살짜리 아들이 있었던 거야. 여러분이 흥선대군은 자기가 직접 왕이 될 수도 있지. 전주이시니까 어차피. 근데 흥선대군이 왕 되면 조대비 아줌마가 밀어줄 이유가 1도 없지. 그래서 흥선대군은 첫째 아들이 아니라 자기 둘째 아들을 잡고 조대비를 만나러 가는 거야. 왜 그럴 것 같아? 그 둘째 아들을 조대비에게 양자로 준다는 거야. 그럼 조대비는 무슨 생각하니? 내가 다음 왕의 엄마가 되니까 12살이잖아. 뭘 할 수 있어? 수렴청정을 할 수 있으니까 수렴청정을 하면 우리 조씨가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거고 흥선대군은 왜 이런 짓을 해? 세상 인심이라는 게 가짜 엄마가 있고 진짜 아빠가 있으면 어느 쪽으로 줄 서겠니 너 같으면. 진짜 아빠 쪽에 줄 서겠지. 그게 흥선대군의 생각이야.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동상이몽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대원군이 머리가 좋은 형인 거지. 왜냐면 지금 안동입이라는 큰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풍양조시 쪽과도 어때요? 손을 잡아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내 이익만 챙기면 안 되는 거지. 너한테도 이익이 될 수도 있어 라고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첫째 아들이 19살에서 안 되는 거야. 왜냐면 철쭉 고종이 즉위한 게 12월 8일이거든. 그래서 19살이면 이제 곧 20살이지. 며칠 있으면 20살이잖아. 수렴청정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대비 아줌마가 이익 될 게 하나도 없잖아. 그래서 둘째로 왕을 앉혀준 거야. 그래서 고종이 12살 먹고 어린 나이 왕이 된 거야.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거꾸로 말하면 고종은 흥선대원군은 정확히 말하면 몇 살이 되면 물려줘야 되는 게 맞아. 15살 되면 물려줘야 되는 게 맞아. 얘기잖아. 숙종부터 15살 되면 수렴청정이 안 한다고 했잖아. 순조도 15살 되면서 친정을 했다고. 그럼 전통이니까 15살이 되면 대원군이 물려줘야 되는 건데 대원군이 권력 잡을 때 나이가 44살밖에 안 됐어. 그럼 아들이 15살에 47살밖에 안 됐잖아. 47살에 뒤로 물러가고 싶겠니 너 같으면? 뭐라고 할까? 넌 아직 20살이 안 됐잖아. 원래 우리 조선의 법도는 20살까지는 응? 왕이 직접 정치하는 게 아니지 않니? 이러고 20살까지 버티는 거야. 그럼 20살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물려줬어야 되는데 20살이 돼도 어때요? 넌 아직 만으로 20살이 안 됐지 않니? 넌 아직 어리지 않니? 막 이러면서 계속 버티는 거야. 소위 한번 생각해봐. 너 20살 딱 됐을 때 엄마한테 엄마 나 남자친구하고 일본 여행 갔다 올 테니까 카드 좀 줘봐. 나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어떻게 할까? 카드로 찍혔겠지. 딱 그런 거지. 그래서 계속 버티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 어때요? 잘리는 게 누구한테 잘린다고요? 며느리한테 잘리는 거야. 대원군은 자기 아들만 권력 잡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 아들까지 계속. 그래서 어떻게 한다? 며느리를 고를 때 신중하게 골랐지. 무슨 정치를 제일 싫어해? 세도 정치를 제일 싫어하니까. 절대 세도 정치가 될 수 없는 집안을 고른 거지. 그래서 집안이 별 볼 일 없을 것. 첫 번째. 두 번째. 형제 자매가 적을 것. 하지만 왕자의 아빠가 돼야 되니까 다음 왕이 엄마가 돼야 되니까 머리가 좋아야 돼. 왜냐면 아들 머리는 엄마 담당하거든 그래서 고른 게 가장 믿을 만한 여자에게 골라달라고 그랬겠지. 그게 자기 며느리가 아니 자기 부인이 제일 믿을 만하겠지. 그 부인이 민씨야. 그래서 민씨는 또 가장 믿을 만한 자기 집안에서 골랐어. 그래서 부인도 민씨고 며느리도 민씨. 흥선대원군 엄마도 민씨. 그러니까 민이 되는 거지. 이래서 고른 게 누구라고요? 그 유명한 민자영이라고 알려져 있는 명성 왕으로 고른 거야. 고종보다 1살 연상이야. 그래서 왔는데 문제는 고종이 이미 여자친구가 있었어. 생각해봐. 12살짜리가 처음에 궁궐 들어갈 때는 그냥 질풍 노도시가 아직 안 됐으니까 12살이니까 아직 애기니까 닌텐도 게임 팩이라든가 이런 게 잔뜩 들어갔겠지. 만렙 찍는 게 최고지 뭐. 근데 13살, 14살, 15살 되잖아. 뭐야. 이제 질풍 노도시가 됐지. 궁궐에 걸그룹이 600명, 700명 있다고. 그중에 제일 에이스 이시성을 가진 궁리하고 사랑에 빠진 거야. 이상궁인데. 이 여자가 아들까지 낳았어. 어때? 민씨 입장에서 짜증나지 않겠니? 남편인데 이 새끼가 나름 쳐다도 안 보고 계속 딴 여자하고. 근데 민씨가
머리가 좋은 여자. 민씨가요, 제일 좋아하는 게 역사책 보는 거야. 간접경험을 많이 했다는 거지. 머리가 좋은 여자. 그래서 데이트 나가세요. 뭐 이거 어때? 손수건 김밥 사주고 막 이런 거지. 왜? 첫사랑은 뜨겁지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 너무 잘하는 거지. 자, 봐봐. 로미오 줄리엣 있잖아요. 양 집안이 막았으니까 어때요? 그렇게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지. 그냥 냅뒀으면요. 제가 장담합니다. 1주년 기념일 못 찍고 헤어집니다. 아니, 장담 안 되니까. 그래서 딱 3년 만에 고종이 마음이 돌았습니다. 민씨에게. 그래서 그 이상군과 그 아들도 있었거든. 완화군이라고. 가장 불쌍해지죠. 이상군은 어느 날 궁궐 밖으로 쫓겨났다. 끝이야. 어쨌거나 왕자를 낳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다 죽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없어요. 아마도 묻혔을지도 몰라. 아니면 신세계처럼 인천 앞바다에 물고기랑 대화가 있을지도 모르고. 완화군은요, 좀 잘하다가 얘가 죽어줘야 되는데 안 죽는 거잖아. 어쨌거나 고종이 큰아들 아니야. 위협이 되잖아요.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근데 전염병으로 죽은 건지 전염병을 집어넣는 건지 사실 잘 모르는 거야. 민씨 무서운 여자입니다. 그래서 민씨는 어떻게 한다? 고종과 이제 사이가 좋아지면서 첫 번째 아이를 낳았거든요. 근데 첫 번째 아이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죽어요. 기형으로 태어납니다. 학문이 없이 태어납니다. 쇠항증이라고. 왜 그랬냐? 민씨가 생각하기에 그런 거야. 자기가 임신했을 때 시아빠가 보약을 줬는데 그걸 먹고 부작용으로 애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한 거야. 왜냐하면 사람이 그 결과론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된 게 이상군과 사이에서는 완화군을요,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자기 집에 운영부에 데려가서 애지중지 키우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한테 얘 보라고. 얘가 다음 왕이 되라, 야. 막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럼 민씨 입장 얼마나 짜증나. 쟤는 처벌 자식이잖아. 대군도 아니고 그냥 군이잖아. 자기는 아직 20살도 안 됐어. 얼마든지 뭐야? 왕자를 승산해서 대군 생산했어. 그럼 내 아들이 왕대가 되는 건데. 흥선대원군이 정말 싫었겠지. 그래서 어때요? 점점 사이가 벌어지는 거야. 근데 민씨는 어때요? 참았어. 남편이 20살 될 때까지. 왜? 아니, 조선 유교사에서 자식이 부모를 쫓아낼 수 없는 거 아니야. 근데 20살 됐는데도 아들은 어떻게 해? 아빠를 쫓아낼 생각 1도 없는 거지. 왜? 파파 보이잖아. 또 고종 입장에서는 원죄가 있잖아. 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왕으로 만들어준 게 아빠잖아. 그래서 어때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아무리 봐도 100만 년이 지나도 얘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민씨는 어떻게 하죠? 자기 친정 양오빠 민승호라는 사람 시켜가지고 최익현을 내게 사람 보냅니다. 최익현은 유학자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어쨌거나 왕이 20살이 넘었으면 왕 아빠 누구를 할지라도 간섭하면 안 된다. 왕이 직접 정치하는 게 맞는 거잖아, 이론적으로. 그래서 이 상소를 쫙 올리게 합니다. 결국에서 그 상소를 계기로 어떻게 한다? 대원군을 잘라버립니다. 근데 자를 수가 없어. 왜? 여의 정도 아니고 무슨 판서도 아니야. 뭐 있어야 자를 거 아니야. 방법 하나밖에 없어. 대원군은 왕의 아빠니까 궁궐에 출입할 때 전용 출입문이 있었다고. 요걸 막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거 오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지. 대원군은 바로 이삿짐 끌어가지고 경기도 양주 고등권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직접 누가 정치한다고요? 고종이. 그럼 누가? 실권자가 누가 된 거야? 민씨지. 민씨는 어때요? 여러분, 민씨는 머리가 진짜 좋은 여자라니까. 민씨가 힘들게 권력을 잡긴 했지만 이 권력은 굉장히 위험한 권력 아니니? 대원군이 10년 만에 잘렸잖아. 그래봐 54세밖에 안 돼. 참고로 대원군은 79세까지 살았어. 그럼 대원군이 반격을 준비할까 안 할까? 당연히 반격 준비하겠지. 반격합니다. 대원군이 잘리고요. 얼마 있지 않아서요. 민씨 친정집으로 아빠는 죽었지만 엄마가 살아있었거든. 그리고 양오빠 민승호 그리고 그의 아들 셋이 있는데 택배가 도착했어. 그래서 누가 보낸 선물이라고 이걸 열쇠를 끌고 여는데 폭발했어. 그래서 셋이 고자리에서 죽어요. 이건 교과서에 실을 수 없는 얘기. 실록에만 남아있지. 생각해봐.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서로 폭탄 돌리기 했다. 너무 심하잖아. 고등들한테 어떻게 이걸 가르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민씨하고 대원군이 그냥 이렇게 그냥 막 그냥 눈치 싸움했다. 그게 아니야. 서로 폭탄 돌리기까지 했다니까. 근데 정확히 말하면 누가 보냈는지는 아무도 몰라. 근데 누구나 어떻게 해? 이건 대원군이 보낸 거다. 복수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민씨 입장에서 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씨는 빨리 자기 세력을 키워야 되는 거야. 어떻게 키울까? 세력이 없잖아. 민씨는 머리 좋은 여자겠지. 적의 적은 친구다. 대원군이 10년 동안 권력 잡으면서 적을 많이 만들었지. 대표가 쫓겨난 남동김씨 있잖아. 불러드리겠지. 걔도 무릎 꿇고 누님 충성하겠지. 또 통상 거부했으니까 통상 개활혼자 있겠지. 얘도 등용하겠지. 그게 누구야? 박규수야. 박규수를 조정이 넘버 3 우의정이 등용하는 거야. 그리고 어때요? 민씨들 끌어모는 거야. 집안이 별볼이 없다 그러지 않았나? 아니, 그래도 왕비 중전 집안을 고르는데 완전 막간 집안을 고를 수 없잖아. 그래서 여흥 민씨라고 인현왕후 기억나? 장희빈하고 싸우던 집안. 그 집안인데 세도 가문 정치 거치면서 맛이 간 거야. 그래서 아빠 돌아가시고 소녀 가장이었던 거야. 근데
영민씨 집안 자체가 또 나쁘진 않잖아. 그럼 여러분, 자, 봐봐. 지금 이제 명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집안 친척 중에서도 엄마와 함께 사는 소녀 가정 있을 수 있어, 없어? 있겠지. 평소에 아는 척 해야 안 해? 안 하지. 왜? 아는 척하면 또 도와줘야 되잖아. 근데 오늘 갑자기 걔가 대통령 부인이 됐어. 버스트 레디가 됐어. 어떻게 해야 돼? 언니, 왜 연락 안 하셨어요? 단톡방 왜 나가셨어요? 말이고 어떻게 해? 친한 척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정부의 민씨들이 개대처럼 몰려드는 거야. 그 중에 똘똘해 보이고 충성심 강한 애들 끌어모아서 어때? 양오빠 만들고 애들 쫙 등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유행어가 뭐냐면 이씨의 사촌이 되기보다 민씨의 팔촌이 되라. 이게 당시의 유행어야. 이씨는 뭐야? 전주시지. 사촌. 별 볼 일 없어. 민씨의 팔촌이 훨씬 더 파워 있는 거지. 왜? 실권자가 누구니까? 민씨니까. 그래서 민씨는 대원군 반대세력 딱, 이거 내가 무슨 이야기하고 싶은지 알겠지? 그러니까 민씨는 통상계엄론자를 등용하는 거야.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야? 박규수고. 이 무렵에 일본이 뭐 한다고요? 운요 사건, 도발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계기로 문을 열게 되는 거야. 아까 일본이 정한론이 계속 있다고 그랬잖아. 그 정한론의 우두머리 중에 하나가 이름부터 사이코야. 이름이 사이고 다카모리야. 사이코지. 이 사이고 다카, 실제로 있었던 놈이야. 이 새끼는 뭐라고 하냐. 내가 욕하는 이유가 있어. 제가 욕 잘 아는데 욕하는 이유가 있다고. 얘는 일본 정부한테 뭐라고 요구하냐면 회의할 때 나를 조선에 사신으로 보내라. 그럼 내가 조선에 사신 가서 조선 국왕을 만나서 면전에서 침도 뱉고 욕도 하고 이러면서 도발하겠다. 그럼 걔들이 날 죽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 그러면 내가 죽은 거, 사신이 죽었으니 니네 어떻게 하자? 군대를 보내서 조선을 먹어라. 이런 또라이, 사이코 맞잖아. 이름이 사이코라니까. 그랬는데 이때 이걸 막은 애가 캄다운 막은 애가 누구냐면 그때가 흥선대원군 시절이거든. 아니다. 내가 조선을 좀 아는데 지금 흥선대원군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노인네가 권력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 우리가 힘을 기르고 때를 기다리면 기회가 올 거다. 이게 누군지 알아? 우리 다 아는 사람이야. 이토 히로부미가 이긴 거야. 착실히 준비하는 거지. 일본은 뭐 한 줄 알아? 메이주신 1868년이잖아. 1871년에 이와쿠라 사절단이라는 걸 꾸려요.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 유럽을 다 도는 거야. 그때 누구도 우두머리가 이와쿠라라서 이와쿠라 사절단이야. 그때 따라간 사람이 또 누구야? 이토야. 그래서 유럽을 쫙 돌아보고 1873년에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씩 신분제도 폐지하고 징병제 실시하고 1889년에 헌법까지 만듭니다. 그래서 아시아 최초로 입헌군주제 국가가 된 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딱딱딱 매뉴얼 맞춰가지고 근대화를 해나가는 거야. 근데 우리 때 그게 잘 안 된 거지. 자,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지만 당시 아시아, 아프리카 다부터 식민지라고 했잖아. 아프리카에 딱 두 나라가 식민지 안 된 나라가 있어. 라이베리아하고 에티오피아 중요하잖아. 아시아에서 식민지 안 된 나라 딱 한 나라가 그게 뭐야? 타이, 태국이라고 했잖아. 근데 아시아, 아프리카에 그렇게 많은 나라 중에서 제국주의 국가가 된 나라는 딱 한 나라밖에 없지 않니? 그게 누구야? 일본이야. 인정할 거 인정해야지. 자, 우리나라에 이토 히로부미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우리가 어때요? 침략자라고 욕할까요? 그럼 관계통합은 뭐니? 사군 육군 침략한 거야 우리가? 자, 봅니다. 개항의 배경, 배영군의 실각 충분히 설명드렸어요. 자, 누구의 상소 외워야 돼? 죄익현의 상소. 자, 통상계화론 누구라고요? 박규수 외웁니다. 오경석, 유홍기 뒤에 나올 거니까 박규수부터 외웁니다. 박지원의 친손자입니다. 이들도 조선이 문호개발에 준비가 되어 있진 않아. 그러나 어차피 영국이나 미국 이런 나라가 중국이나 일본을 개항을 할 때 강제로 한 거 아니야. 우리도 어때요? 강제로 당하느니 우리 스스로 문을 열고 이익을 챙기는 게 낫다. 이게 주장이에요. 불가피성이야. 운용 사건, 정한론. 일본 무사청을 중심으로 조선의 무력 정벌을 통한 문호개방 주장을 제기하죠. 메이지 정부는 계속 국교 수립을 거부하는 조선의 문호개방을 시도합니다. 아까 서계 문제 있었다 그랬잖아. 서계 문제는 계속 있어요. 1875년에 서계를 다시 보냈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 안에서 찬반 양론이 대립하다가 1875년에 이미 민씨가 권력 잡은 다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포함이죠. 일본 군함 운용으로 강화에 파견해서 조선 측에 발표를 유도했고 이를 계기로 군사 유혈을 가며 수교를 강요합니다. 이게 무슨 조약이라고요? 강화도조약입니다. 강화도조약 운용 사건 피해를 배상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훨씬 더 피해가 많았는데 일본이 군함을 여러 척 강화도 앞바다에 정박을 시키고 400명의 군인을 연무대, 협상이 벌어지는 연무대에서 했거든요. 무예를 수행하는데 연무대 400명의 군대를 전혀 딱 진열시켜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다음에 체결한 게 무슨 조약이다?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래서 강화도에 가보시면 아는데 연무당이라는 곳에서 강화도 조약을 했거든요. 근데 사진은 어떤 책에도 안 나와. 왜? 지금 없어. 그래서 그림으로만 나오고 그 강화도 가보면 연무당 예터라고 큰 돌에다가 이렇게 써놓긴 했어요. 자, 밑에 최익현의 계유상소.
지금의 국사를 보건대 배단이 없는 것이 없으며 다만 그 중에 더욱 현저하고 큰 것을 든다면 향양도 만동면을 철거한 것은 군신의 윤리가 무너진 것이요. 최익현 이학로 제자라 그랬잖아. 화사학파, 화사 이학로. 결국 어느 쪽 계열? 송시열 계열이겠지. 그쪽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서원의 역파는 사제간의 의리가 끊어진 것이며 죽은 자가 양자를 가서 부자 윤리가 물려진 것이며 호전 청나라 돈을 사용하면 중화와 이적의 구분이 물려진 것이다. 아직도 중화, 이적 이런 시대착오적인 인간이라는 거지. 저 오해하지만 저 최익현 싫어하지 않아요. 최익현 나중에 죽을 때 의병하다가 쓰시마에서 장렬하게 순구하십니다. 그 최익현이야. 근데 사상 자체는 어때요? 위정척사, 골수, 보수라는, 꼴 보수라는 거야. 근데 진짜 보수는 이런 사람이 진짜 보수지. 왜? 보수는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보수지. 최익현이 돈 받고 한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전 최익현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지만 그의 사상은 어때요? 시대에 맞지 않는 거잖아, 지금. 불합불합. 결국 이 상소를 계기로 최익현은, 누구는? 흥선대원군은 실각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운효사건.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읽어보세요. 다음 페이지. 강화도제. 그래서 조일수, 조규를 맺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체결. 조선 내부의 정세 변화 얘기했잖아. 누가 권력 잡았어? 민씨인데. 민씨가 무슨 파다? 통상 개화론자라는 게 중요하지. 일본의 강요가 어려져. 일본의 강요 뭐라고요? 운효사건. 이걸 출제자는 계속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고요. 강화도 어디에서? 연무당에서 12개의 조약을 맺습니다. 조선은 자주국의 지위를 명시했고요. 세계 항구를 개항하고요. 해안 측량권, 치해법권. 성격,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자,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평등이다, 불평등이다, 불평등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까지 조약을 맺었다는 때요. 중국은 뭐야? 큰 나라니까 섬기지. 4대. 이웃나라들만 사귄다면 4대 교린 그랬잖아. 그래서 중국과 맺은 조약 무슨 관계를 맺었던가요? 군신 관계를 맺었던 거 아니야? 이건 대등 국가가 아니라 근대적 조약이 아니잖아. 임금과 신하의 관계잖아. 그리고 뭘 했어? 청나라가 큰 집, 마루종자잖아. 종갓집이라는 얘기잖아. 청나라가 종갓집으로서 조선에 대한 내정과 외교를 간섭할 수 있다. 이걸 뭐라고요? 종주권을 인정하는 거였잖아. 그게 아니라 이제 일본과는 어떻게 한다고요? 대등한 국가, 주권 국가 간의 대등한 조약. 그래서 뭐야? 최초의 무슨 조약이야? 근대적 조약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불평등 조약이다. 밑에 보면 알아. 부속협정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강화도 조약 봅니다. 자, 강화도 조약 다른 말로 병자수호족이 1876년 2월입니다. 자, 일관. 조선은 뭐다? 자주국이다. 왜 이런 말 한다고요? 일본에게 이런 말 듣고 싶지 않잖아. 이런 말은 이런 뭐라고요? 여러분, 일본이 되면 말아. 일본이 조선을 먹고 싶어. 조선을 먹어야 되는데 제일 큰 걸림돌, 첫 번째 걸림돌이 어디야? 그렇지, 청나라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조선과 청나라를 뭐 해야 돼? 분리해야 돼. 만약에 청나라의 종주권을 인정하면 조선과 국교에 대해 청나라에 허락받아야 되지. 청나라를 허락해줄 이유가 1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청나라의 뭐야? 종주권을 부정한다. 이런 뜻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관에 뭐 나와 있어요? 조선 정부는 부산 이후에 항구를 뭐 한다고요? 두 항구를, 사관과 오관이 합해서 부산 이후에 두 항구를 개항한다. 중요합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개항한 데 어디야? 부산이에요. 어떤 목적일까? 잘 봐. 일본 물건을 갖다 팔고 우리나라 물자를 실현하기 좋지 않겠습니까? 일본 물건만 갖다 파는 게 아니라 영국산 면제품 같은 걸 갖다 팔았거든요. 일본도 아직 산업혁명이 제대로 안 됐으니까. 어떤 목적이라고요? 경, 제, 정 목적이야. 자, 그런데 경찰 문제에서 이 순서를 바꿔서 나온 적이 있어. 동생한테 알려주세요. 부산이 먼저일까요? 원산이 먼저일까요? 인천이 먼저일까요? 자, 이건 우리 조선정부의 입장을 생각해봐요. 조선정부 입장에서는 인천을 열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왜? 서울에서 바로 코앞이잖아.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조선 입장에서. 그래서 두 번째로 개항을 허락해준 게 어디야? 원산이에요. 근데 그럼 일본 입장에서 인천이 제일 중요한데 왜 원산부터 갔을까? 봐봐. 목포도 있고 군산도 있어. 아까 우리 목포 군산 얘기했잖아. 목포 군산이 얼마나 좋은 항구, 중요한 항구인데 쌀 가져가려면 여기가 최고라고. 일본 애들이 여기서 가져간 제일 첫 번째 품목이 뭐야? 쌀이었거든. 왜냐면 일본 쌀값이 조선 쌀값보다 3배가 비싸요. 그럼 타임머신 생기면요. 돈 버는 거 10대니까. 조선 쌀 싸다가 일본에 갖다 뭐 팔면 3배로 이익을 번다니까. 그럼 어때 뭐 쌀 입맛이 안 맞으면 안 팔리지 않을까? 일본 쌀과 조선 쌀을 섞어버리면 돼. 우리도 지금 그런 쌀 먹고 있을걸? 자, 삼갑김밥에 들어가는 쌀. 우리 쌀일까? 그 가격을 맞추기 힘들지 않을까? 1,000원짜리 김밥에 들어가는 쌀.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먹어도 되긴 한데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빨리 수험 기간을 끝내야 될 이유 중에 하나. 웰빙 하려면 빨리 다시. 특히 객지생활 오래 하는 수험생들이 자꾸 장염 생기고 하는 이유가 있겠지. 음식하고 관련이 있지. 또 하나 내 명령력도 떨어지고 이러잖아. 힘드니까. 스트레스 받고. 자, 이게 근데 목표 분산이 아니라 뭐야? 일본 입장에서 왜 하필 여기였을까? 자, 청나라가 제일 무섭긴 한데 넘버 2로 무서운 게 아까 얘기했잖아. 어디가 제일 적극적이야? 러시아. 그러니까 러시아의 남하를 막고 대륙으로 진출해야 될 거 아니야. 요건 어떤 목적이라고요? 군사적. 그래서 첫 번째가 어디라고요? 부산이야. 두 번째가 어디라고요? 원산이야. 동해안엔 좋은 항구가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항구는 이쪽이 많잖아. 그래서 나중에 통일하면 원산에 투자하시면 떼돈 벌 겁니다. 자, 적금 들어. 원산 펀드라고 만들어서 적금 들라고. 아, 진짜 어마어마한.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버티고 버텼지만 결국 일본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어디까지 개항한다? 인천까지. 그래서 세 번째가 인천이고, 여기는 어떤 목적이라고요? 정치적 목적. 그래서 순서까지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6관은 됐고요. 7관 읽어보시고요. 8관도 읽어보시고요. 9관 봅니다. 읽어보시고요. 아, 7관 잘 봐야 돼. 7관. 7관에 뭐 했어? 해안 측량권. 우리나라의 해안을 지네 멋대로 측량한다는 얘기죠. 얼마나 짜증나는 일입니까? 이 해안이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죠? 가까이 올수록 뭐야? 조류도 급변하고 암초도 많잖아. 그래서 어떻게 사고가 많이 나는 거야. 뭐 기름 유조선 해안에 유조선 그 침몰해가지고 온 국민들이 거기 가서 다 이렇게 닦고 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그게 삼성하고 관련됐다는 건 잘 안 얘기하지. 그 네이밍부터가 중요하지. 삼성 유조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제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뭐가 있냐면 직업 중에 도선사라는 직업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여기 큰 배가 컨테이너라든가 여기 원유라든가 큰 배가 여기 온다고. 그러면 작은 배를 타고 여기 가서 선장에게 모든 지휘권을 인계받아가지고 여기 항구에 안전하게 정박하는 거야. 이게 도선사라는 직업이야. 막말할게. 세계 최고 연봉 받는 주차요원이지. 주차요원 중에 세계 최고 연봉이야. 이 연봉이 최소 1억 넘어. 도선사 되게 업무가 까다로워. 그러니까 선장 경력 뭐 20년 이상 되게 까다롭긴 한데, 소희야, 어떤 오빠가 나한테 팸에 보내가지고 저 도선사인데 한번, 혹은 뭐 앞으로 도선사가 꿈인데 한번 너무 예쁘셔서 한번 만나뵀으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 관심 종목, 어장관리 종목 이렇게 딱 해놓고 가끔 문자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관리해야 돼. 오빠가 도선사 합격했다 그러면 바로 달려가는 거야. 이런 직업이 왜 있겠냐고. 편집해 주세요. 이런 직업이 왜 있겠냐고. 하지만 무슨 편집이야. 생활의 지혜지. 다시 그래서 이런 직업이 있는 건 그만큼 이게 어렵기 때문이지. 근데 어떻게 일본이 이걸 어떻게 다 해안을 측량하고 지네 원할 때 언제든지 군대를 보낼 수도 있고 배를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지금도 있잖아. 이걸 일부를 쓰고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정밀하게 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 그지? 불평등. 다음 10관. 일본이 조선제 항구에 범죄했을 때 조선과에 들면 모두 어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일본 법으로 재판한다. 이게 뭐야? 치외법권. 다른 말로 뭐야? 영사재판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 놈들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어도 우리나라 법으로 재판을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야? 대표적인 뭐야? 불평등 조약. 더 놀라운 거 볼까요? 12조 봐봐요. 확정된 조약은 오늘부터 양국이 믿음으로 지키고 따른다. 양국 정부는 다시 고칠 수 없으며 영원히 준수하여 양국의 화친을 두텁게 할 것이다. 이런 그지 같은. 무슨 말이야? 안 고치겠대. 왜? 이거 보면 우리나라는 뭐만 있고 의무만 있고 일본은 뭐만 있어? 권리만 있어. 일본 입장에서 최고로 좋은 조약을 맺은 거야. 그래서 어때요? 고치자. 싫은 거지. 다시는 못 고쳐. 이겁니다. 얼마나 이게 일본에게 유리한 조약인지 알겠지. 더 놀라운 얘기죠. 이 조약을 체결할 때 우리 측 대표가 신헌이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추사 김정희의 제자야. 그러니까 일본이 이 조약을 맺을 때 조약문에 앞에 일본 앞에 대일본국 이렇게 써온 거야. 그래서 발끈한 거야. 니네가 대일본국이야? 우리도 대조선국이야. 우리도 앞에 대자 쓸 거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 근데 경제 문제 이런 거 있잖아. 뭐 관세 뭐 이런 거 나오잖아. 나는 군자야. 성인 군자이기 때문에 소인배처럼 작은 이익을 놓고 다투지 않아. 그래서 이건 네가 알아서 해. 멋진 형 아니야? 진짜 대인배 형 아니야? 정말 놀라운 얘기,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 이거 우리가 볼 때는 문제투성이잖아. 당신은 굉장히 조약을 잘 맺었다고. 나중에 1882년 미국과 국교 맺을 때 있잖아.
네가 한번 해봤고 그때 잘했으니까 또 나가. 이랬던 안타깝죠. 예. 그래서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만 더 외우세요. 옆에 써놔. 13조. 원래 1번이 써온 거 13조까지 써온 거야. 1번 이걸 한번 해봤잖아. 우린 처음이고. 1번 누구랑 해봤어? 미국하고 해봤잖아. 뭐라고 써는 줄 알아? 최국 대우를 1번에 써왔어. 근데 우리가 요거는 지웠어. 잘한 건 요거 하나야. 최국 대우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외워야 됩니다.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최국 대우를 인정한, 최국 말 그대로 최고로 혜택받는 국가로 대우해 준다는 거잖아. 이건 누구야? 미국이야. 1880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 맺을 때 최국 대우를 최초로 인정한 거고, 강화도 지역은 최국 대우가 없다는 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외워야 됩니다. 꼭.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조일수호 조규 부록 있고 조일 통상 장정이 있습니다. 자, 본문 다시 갑니다. 부속협정. 목적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 침략 말인데 조일수호 조규 부록, 일본 외교관의 자유로운 국내 여행과 개항장에서 일본 거류민의 거주 지역 몇 리 이내? 10리 이내. 이걸 뭐라고 해? 간행 이정. 이걸 간행 이정이라고 해. 몇 리라고요? 10리. 10리는 몇 킬로? 4km. 무슨 말이야? 일본 애들이 쉽게 말해서 부산에서 부둣가를 기준으로 4km까지만 뭘 할 수 있다? 장사할 수 있다는 얘기. 물건을 팔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4km 넘어가면 물건을 팔 수 없겠지. 그럼 대구 가서 물건 못 파는 거지. 서울 와서 물건 못 파는 거지. 외워야 돼? 애국심으로 문제 풀면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개항 직후 개항장의 객주, 여각, 보부상은 일본 상인 때문에 몰락했다. OX야. X야. 오히려 일본 애들이 최신 물건을 많이 가져왔어. 닌텐도 게임팩 뭐 이런 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설마 닌텐도 게임팩에서 비누라든가 성냥 이런 거 많이 가져왔다고. 영국산 면제품. 이걸 어떻게 한다? 우리 소비자에게 직접 못 팔았겠지. 그래서 우리 개항장의 객주, 여각 그리고 보부상들이 요걸 도매상인이 돼서 요걸 떼다가 내리고 와서 팔면 돈을 벌어 못 벌어? 내 돈을 벌어. 내 돈 벌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나라 상인과 싸웠다, 공존했다라는 거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개항장에서 요거 외워야 돼. 개항장에서 일본 화폐가 유통이 가능하다라는 게 조일수호 조규 부록이야.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조일 통상 장정 또는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무관세와 그 다음에 양곡의 무제한 유출이지. 양곡의 쌀 유출. 이건 무제한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거를 잘 봐야 돼요. 요거를 원래는 실록에는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 써 있어. 당시 실록에는. 문제는 뭐냐면 요걸 1883년에 개정을 해요. 들어보시죠. 1883년에 개정을 하는데 개정할 때 이걸 뭐라 그랬어? 조일 통상 장정 개정이라고 한 거야. 그럼 원래는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 써놨는데 개정할 때는 조일 통상 장정 개정이라고 했으니 그럼 이거 원래 것도 뭐로 고치자? 조일 통상 장정이라고 부르자 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아니야 원래 조일 무역 규칙이야 그냥 원래 조일 무역 규칙이라고 부르자 라는 학자들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책마다 이게 살짝 다르게 나오는 건데 이런 걸 전문용어로 웩도독이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지. 이게 뒤에 바뀌면서 조일 통상 장정 개정 1883년에 다음에 나옵니다. 바뀌면서 이름이 원래는 조일 무역 규칙이었는데 조일 통상 장정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한다? 관세 없는 뭐라고요? 무관세. 그럼 조일 통상 장정 개정할 때는 어때요? 이걸 바꿔야 되겠지. 그래서 관세를 물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곡의 무제한 유출하니까 우리 쌀이 부족하잖아. 안 되겠다 뭐 하자? 방공용 규정 나오겠지. 이 두 개 외우셔야 됩니다. 무관세 하면 우리가 유리해져요? 불리해져요? 관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일본 상인들이 어때? 훨씬 물건 팔아먹으니까 좋겠죠. 또 쌀이 무제한 유출되니까 어때? 쌀값이 어때요? 폭등하겠지. 쌀값이 올라가면 우리 유리할까 불리할까? 자, 불리하다는 사람들은 소장농의 아들들이고요. 도시 빈민의 아들들이고요. 유리하다는 사람은 지주 마인드야. 생각해봐. 지주 입장에서도. 지주가 쌀을 다 먹니? 쌀값이 올라가면 어때요? 팔아먹겠지. 훨씬 이익이야. 근데 우리 머릿속에는 소장농의 마인드가 DNA가 흐르고 있단 말이지. 도시 빈민과 소장농들은 이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도시 빈민들은요. 매일매일 일해가지고 일당 받아 쌀 한 봉지씩 사먹는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에게 쌀값이 올라간다는 건요.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뭘 보면 나오냐.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에 나오는 인력과 군 김씨 아이씨. 어때요? 겨울은 날씨 너무 춥고 부인은 아파서 누워있는데 설렁탕이 먹고 싶다는데 그날 운수 좋아가지고 손님이 안 와가지고 설렁탕을 들고 어떻게 한다고 집에 갔잖아. 근데 그 부인이 죽어있지. 근데 왜 제목이 운수 좋은 날이야? 부인이 죽었는데.
나쁜 새끼야? 아니면 설탕 혼자서 다 먹을 수 있으니까 기분이 좋아져?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뭐지? 이건 뭐지? 하여튼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요? 도시 빈민이에요. 요 작품 자체는 1920년대 작품인데 요런 날품팔이가 도시 빈민이잖아. 그럼 얘들 입장에서 개항을 한 다음에 이익을 본 거야? 손해 본 거야? 손해 보는 것뿐만 아니라 생존권 자체 위협이지. 그래서요. 이 도시 빈민들이 언제 참여할까요? 개항에 반대하는. 개화 정책에 반대하는. 무슨 군란 때? 이모군란 때. 이모군란 때 99인 플러스 뭐라고요? 도시 빈민들이 합세합니다. 왠지 아시겠죠? 개항 후에 손해를 받기 때문에. 지주들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겠지. 이익이 드는데. 반란 일으킬 이유가 없잖아요. 지주가 언제 반란 일으키고 본 적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익혀 두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본문에는 요약을 해놓은 거고 오른쪽 날개는 뭐라고요? 사료를 그대로 해놓은 겁니다. 시험 문제는 본문처럼 나올 수도 있고 선택지로 혹은 뭐야? 오른쪽 날개처럼 사료로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다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디까지 했어? 강화도 조약까지 정리를 했어요. 많이 했어요. 이제 뭐 몇 년대가 끝난 거야 이렇게 하면 70년대가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 이제 80년대를 쭉 전개해 나갈 겁니다. 쉽지 않아요. 복습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숙제 안 내주니까 너무 행복하죠. 알아서 하시라고 안 내드리는 겁니다. 예. 이제는 습관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